90페이지입니다. 자, 두 문제짜리 지문인데요. 이거 여러분 비행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여러분 타고 뭐 제주도 가거나 하시는 그런 비행기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가리 부분이 요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날개 이렇게 막 있고 그러잖아. 이게 왜 웃기냐? 최선을 다해 그린 건데. 여튼 왜 이렇게 생겼냐 이 말이에요. 아니 만들 거면 좀 더 2층에, 여기 2층에도 사람 타고 그러잖아요. 2층에 더 많이 태울 수 있게 요렇게 만들면 훨씬 많은 사람 태우고 갈 수 있을 텐데 왜 요렇게 만들까? 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빠르게 달리는 힘은 공기와 부딪히지. 공기와 부딪히면서 저항력을 받게 되지. 이 저항력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예요. 속도를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단면적이 변해 나가야 돼요. 단면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른 면적, 이렇게 자른 면적 보셨을 때 점점 커지고 줄어들고 하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저항력을 이겨낼 수 있어서 니네 자동차도 대부분 보면 앞에는 짧고 높고 뒤에 또 이렇게 낮아지고 이러잖아. 그렇게 만드는 데는 다 공기 저항력을 이겨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지문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자, 둘째 줄에 동체 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가 S라인처럼 생긴 것. 두 줄 아래 왜 이렇게 고속 항공기의 동체는 S라인으로 생겼을까? 자, 이것은 한마디로 항공기의 항력, 저항력이라고 생각해. 공기 저항력을 줄이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테니까. 줄여서 동일한 엔진 출력으로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함으로써 경제적 비행을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네요. 자, 항공기의 항력을 줄여서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지문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셋째 줄 오른쪽에 따옴표 나와 있죠? 면적 법칙. 면적 법칙. 면적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이 될 텐데요. 세 줄 아래 그림 바로 위에 항공기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른 단면적의 분포를 연속적으로 완만하게, 급격하게가 아니라 완만하게 부드럽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법칙이다. 야, 항공기가 이쪽으로 날아가잖아? 이쪽으로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른 이 단면적의 분포를 완만하게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면적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밑에 50년대 리처드 휘트콤이 실험을 했는데요. 네 줄 아래 한가운데부터 휘트콤은 음속 근처에서 날개와 동체를 분리시키거나 결합해서 항력 증가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밑에 줄에 날개를 부착하지 않은 물체가 날개를 부착한 경우보다 항력이 작아. 이게 뭔 말이냐? 날개 때문에 뭐가 생기겠어? 아니, 미사일 보면, 발사하는 미사일 보면 요런 미사일이 있다고 해. 오른쪽 보기에 나와 있잖아요. 보기에 요런 미사일이 있는데 요 미사일에다가 날개를 붙여놓은 놈이 있다고 해봐. 이러면 얘보다 얘가 저항력이 더 커. 왜 그렇지? 날개만큼의 또 저항을 받을 거 아니야. 날개 면적만큼의 저항을. 그러니까 항력은, 저항력 자체는 이쪽이 더 커.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날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만들더라도 이걸 적용해야 되는 거지. 면적 법칙을. 그래서 보면 어떤 놈이 나와 있나? 요런 식으로 S라인으로 만들어진 요런 미사일이 나오는 거죠. 날개를 붙이더라도 요렇게 하면 저항력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바로 밑에 맨 마지막 줄, 그 문단 마지막 줄, 면적 법칙을 적용한 물체의 항력 계수가 또 훨씬 작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오른쪽, 항공기 날개 부분에서 증가한 단면적을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동체의 단면적을 감소시킨다. 두 줄 아래
이러한 면적 법칙은 고속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F-102 전투기에 최초로 적용되었고 이 전투기가 최초로 음속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편 대부분의 여객기는 천음속 영역에서 항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속도인 항력 발산 마하수, 얘만 잘 이해하면 돼. 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속도다, 얘들아. 항력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속도.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까지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항력이 커진다고, 저항력이 커진다고. 그럼 더 이상 속도를 내기 어렵겠지. 엔진을 열나게 돌려봤자 더 이상 속도는 안 난다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야. 그래서 비행기들이 어떻게 운행을 하냐면 이 항력 발산 마하수 직전 속도에서 운행한다고. 거기까지 가봤자 속도는 안 나니까, 항력이 커져서. 자, 그래서 얘들아, 상식적으로 그러면 더 빨리 달리게 하려면, 달리는 게 아니지, 더 빨리 날아가게 하려면 이 수치를 어째야 되는 거니? 항력 발산 마하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니네가 여기에 오해에 빠지면 안 되는 게 항력을 높이는 게 아니야. 항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속도는 비행기마다 달라. 일정한 속도가 정해진 게 아니고 비행기 모양마다 다르다고. 그러므로 얘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급격하게 저항력을 느끼는 속도 자체가 올라가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력 발산 마하수 자체가 올라갔다는 건 항력이 올라간 게 아니고 속도가 올라간 거야. 비행기의 속도가. 이해되겠니? 그냥 니네가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고, 문제가. 항력이 올라가면 속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항력 발산 마하수가 이 비행기가 300이었다고 해봐. 시속 300km로 날아갈 때 항력이 빡 막혀서 더 이상 속도를 못 냈는데 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더니, 면적 법칙을 적용했더니 항력 발산 마하수가 400으로 올라갔어. 속도가 올라간 거라고, 속도가. 됐냐? 요것만, 속도라니까, 속도. 이걸로 적용해야지 얘로 생각하면 막힌다. 금방 설쌤이 지나가서 제 안구에 타격을 입었어요. 아니, 내가 이창민 쌤도 좀 까고 싶은데 이창민 쌤 너무 착해. 까질 못하겠어. 또 지 얘기할까봐 안 가고 듣고 있는 거 봐라. 지란다. 선생님께서 말이죠. 설 선생님께서. 자, 됐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래서 항력 발산 마하수 직전의 속도에서 비행하고 있으면 이러한 비행기의 운항 속도는 면적 법칙을 적용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항력 발산 마하수 자체가 올라가야 돼. 자, 그게 보잉 747 여객기. 제가 처음에 아주 실사와 똑같이 그렸던 그림. 요게 보잉 747이죠. 여객기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두 줄 아래를 보시면 오른쪽 끝에 앞부분 동체의 단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항공기의 길이에 따라 항공기 진행 방향에 대한 수직 단면적의 증가를 완만하게 하는 면적 법칙을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여객기보다 좀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항력 발산 마하수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5번 틀린 것. 3번 보시면 747 여객기의 동체 앞부분에 있는 혹은 운항 속도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높이기 위해 면적 법칙을 적용한 것이었죠. 억제를 그어버리시고요. 26번 3번 선택지를 봅니다. B는 C와 달리, 이게 B고 이게 C죠. B는 C와 달리 면적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건 맞았지? 요놈만 면적 법칙이 적용됐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까지 맞았는데요. 왜 틀렸을까요? 항력 발산 마하수가 C에 비해 더 크다. 항력 발산 마하수는 어느 놈이 더 크냐고. C가 큰 거죠. 어떻게 얘가 크나. 면적 법칙을 적용하니까 이게 올라간다고. 됐죠? 자,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갑니다. 27번에서 30번 지문 91쪽에 있네요.
스피디하게 막 달릴 테니까 따라와. 얘들아, 이건 AB형 공통. 아리아가 뭔지는 아시죠? 아니, 잘못 썼다. 쏘리. 오페라가 뭔지는 아시죠? 오페라 왜 그 성악가들이 나와서 막 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노래 부르는 그것을 보게 되면은 노래를 계속 부르긴 부르는데 랩하고 비슷하게 말하는 노래를 하는 부분이 있어. 별 높낮이도 없고 그냥 저 이렇게 가는 그 부분을 레치타티보라 그래. 그렇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독창하는 노래 부분을 아리아, 좀 전에 썼던 아리아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말이야 우리나라 판소리에 어느 부분하고 흡사하다라는 얘기를 해나가거든요. 판소리도 지금 거의 흡사하게 나오는데 말로만 진행하는 부분 있지. 그걸 뭐라고 해? 안일이. 응? 안일이. 그 다음에 노래로 부르는 부분을 우리는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요렇게 하는 것과 흡사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쪽을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레치타티보라는 부분이 말로 하는 노래 같은 부분인데, 말과 비슷한 노래 정도의 부분인데 극적 성격이 더 강한 게 있고 더 음악적 성격이 강한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안일이와 흡사, 아리아는 창과 흡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아주 단순한 지문이니까 순삭할게요. 자, 16세기 말 조반니 바르드 백작은 카메라타라는 실험적 모임을 후원했는데, 이 모임은 그리스 비극을 근대적 방식으로 재창조하려고 노력했던 집단입니다. 그 결과 나온 게 오페라래요. 오페라의 동그라미 하시고, 오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죠. 오페라는 레치타티보와 아리아를 중심으로 극이 전개됩니다. 이 중 레치타티보는 주로 극의 대사 등을 말하듯이 노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리아는 서정적인 가락의 독창곡을 이루는 것입니다. 얘들아, 니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지문이 레치타티보는 안일이 같고 아리아는 창 같다라고 했지. 얘는 노래가 아니잖아. 얘는 노래잖아. 이건 노래고 이건 노래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레치타티보가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냥 말하듯이 부르는, 얘도 노래야, 노래. 이것도 노래고 진짜 노래 같은 노래가 아리아고, 말 같은 노래고 얘는 진짜 노래고, 그 차이만 짚으면 돼. 자, 그리고요 이제 내려가서 이 문단의 첫째 줄, 이러한 레치타티보와 아리아를 안일이와 창에 견주어 이해해보자 하더니, 갈까보다 하는 거 내려가시고 그 밑에 3문단 셋째 줄, 안일이는 작중 상황을 이야기하듯이 서술하는 부분, 창은 가락에 맞춰서 인물의 고양된, 높아진 정서를 노래로 표현하는 부분. 마찬가지로 레치타티보는 극중 상황을 얘기하듯 노래하는 부분이고, 아리아는 어울리는 인물의 감정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또한 안일이와 창이 교차하면서 판소리가 진행되듯 오페라도 레치타티보와 아리아가 번갈아 가면서 극이 진행된다. 그 밑에 문단, 이제 레치타티보를 두 개로 쪼갤 거야. 극적 성격이 더 있는 것, 첫째 줄 오른쪽 끝에 극적 성격이 더 있는 것과 옆에 음악적 성격이 더 있는 것으로 쪼개는데요. 전자는 극적 성격이 더 있는 거죠. 얘는 그 밑에 줄 오른쪽 실제 말에 가깝게 들리도록 부르는 레치타티보고, 두 줄 아래 선율, 음의 높낮이가 거의 없는 랩과 비슷하고, 그리고 그 밑에 줄 가사 내용 전달이 용이, 그 옆에 극중 상황을 전달, 극의 상황을 전달함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를 안 들으면 내용이 이해가 안 돼.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자, 그 밑에 후자는 음악적 성격이 강한 레치타티보네요. 얘는 가사 전달력은 떨어지지만 선율의 변화가 있어. 음의 높낮이가 좀 있어. 물론 아리아보다는 단조롭지. 자, 근데 얘의 역할은 뭐냐면 그 밑에 줄 오른쪽 끝에 극적 성격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사이에 갑자기 음악적으로 너무 달라지는 걸 줄여주는 단절감, 음악적 단절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음악적 레치타티보네. 그럼 음악적 레치타티보는 어디 사이에 존재하겠나? 극적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사이에 존재하는 거겠네. 자, 그리고요, 한편 성악가가 오케스트라 반주에 따라 독창을 하는 아리아는 오페라의 꽃입니다. 아리아는 가사 길이가 길지 않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냥 특정한 상황에 대한 감정 상태를 노래합니다. 두 줄 아래 가사 내용 전달보다는 화려한 선율의 아름다움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줄 아래 오른쪽 아리아로 부르는 동안은 무대 주변 인물들은 동작을 멈추고 고정된 상태로 그 인물만을 쳐다보다가 아리아가 완전히 끝난 뒤에 다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밑에 두 줄 오페라에서는 인물이 레치타티보를 부를 때와는 달리 아리아를 부를 때는 극중 상황이 스톱된 걸로 간주하고 진행을 한다는 거네요. 전혀 어려울 거 없는 지문입니다. 27번 적절한 건 2번 대상의 구성요소 오페라의 구성요소를 레치타티보와 아리아로 나누어 설명했으니까 2번. 그 다음 28번 일치하는 것. 자 1번에 모든 오페라는 일단 의심스럽잖아. 모든 하니까. 게다가 오른쪽에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낸다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카메라타는 비극을 모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재창조하려고 했다. 1문단에 나와 있었고 3번 음악적 레치타티보는 아리아가 끝날 때마다가 아니고 극적과 아리아 사이에 존재하겠지. 그 다음 4번 레치타티보를 듣지 않으면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29번 보기가 연락 길잖아. 얘들아 이 보기 이렇게 긴 걸 갖다가 A, B를 줄줄 읽고 있는 건 답답한 짓이다. 예를 들어 예술 지문에서 그림과 관련한 회화와 관련한 예술 지문이 있으면 보통 보기 안에 뭐 들어가대? 그림 자체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잖니? 그거랑 똑같은 게 A, B일 뿐이야.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어? 그림은 인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지. 왜? 답의 근거는 지문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A, B를 이 긴 거를 읽는다고 시간을 쓰면 그 답답한 놈들이라고. 보통 그 그림 밑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뭐랑 연결되는지만 찾으면 돼. 얼마나 친절하냐. 밑에 연결되는 것까지 알려줬다.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는다. 수능은. 수능은 A가 레치타티보고 B가 아리아다라고 연결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거지만 이렇게 연결까지 해주면 얼마나 고맙냐. 더 생각할 거 뭐 있어. 선택지로 내려가서 A를 레치타티보 B를 아리아라고 한 후 지문과 일치로 답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셨을 때 5번이 A를 부르는 동안에 극중 상황이 전지된다고 하는데 A가 레치타티보라고 아리아가 정지되는 상황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0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어휘 문제니까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 바로 5회로 달려갑니다. (5회) 17번에서 20번 지문을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얘들아 5회가 총 4개 지문인데 그 중에 27번에서 30번 지문이 이게 그 피로사회? 구평의 보기 박스 안에 피로사회 들어있었지. 그 지문으로 기출이 되어버렸다. 공부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27번에서 30번 A병 공통 지문은 빼시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지문의 개수는 3개. 속도를 내서 금방 보겠습니다. 자, 17번에서 20번 지문이 나와 있네요. 112페이지. 이거 잠깐 칠판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참. 아까 프린트가 약간 오류가 있었다 그랬죠? 여기 몇 명이지? 한 명. 여기. 아, 아까 프린트. 책 안 가져온 학생들 다 새로 받으세요. 이 페이지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얘들아, 이거는 이 지문 자체는 출제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에게는 필수 지문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요 근래 들어서 자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두 대상이 대조되는데 대립된 두 이론을 소개한 후
절충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쌤이 뭐라고 하던가? 서로 대립되는 두 개를 한 놈이 있고 이 놈이 있는데 서로 대립된 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쓸까요? 절충하고 있다. 무슨 법적 내용 전개라고 쌤이 얘기했지? 세 글자로 써버리면 변증법적 내용 전개라고 했었지. 자, 그 지문이다. 이 지문은 변증법이란 무엇이며 이게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다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다까지 통시적으로 설명하는 글이야. 자, 그러면 변증법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쉽게 하면 정반합이에요. 정반합입니다. 우리가 뭔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완전 반대되는 의견을 꺼낸 후 두 개를 절충하여 합을 꺼내는 것이 변증법이에요. 정반합을 말하는 게 변증법이다. 자, 근데 처음에 변증법은 이렇지 않았어. 처음에는 여기까지 가지 못했다. 합까지는 가지 못했고 정반까지만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합으로 가는 통시적인 전개를 보일 거거든요. 거기에만 치중해서 지문을 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째 줄. 변증법은 원래 대화술, 문답법. 원래는 대화의 기술이었다고. 묻고 답하는 방법이었다고. 창시자는 그리스의 제논입니다. 자, 제논은요, 밑에 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것. 그래가지고 자기 입장이 옳다는 걸 밝히는 수단. 상대방과 논쟁을 할 때 상대방이 뭐라고 했겠니? A다 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논이 아니야 그 B야. 틀렸어. 너 틀렸어 라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못됐다라고 반박하는, 여기까지가 제논이야. 정반까지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단 마지막에 논리를 통해 상대 논리를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제논이 했던 겁니다. 자, 이게 근세로 왔죠. 근세, 이 문단에 근세에 와서 통시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때 제논이 있었고 근세에 칸트가 변증법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흘러갈 거다. 자, 칸트는 변증법을 우리의 이성이 빠지기 쉬운, 얼핏 보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추론, 즉 선험적 가상의 잘못을 폭로, 비판하는 논리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논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 때 제논은 상대 논리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칸트는 금방 말하는 선험적 가상의 잘못, 선험적 가상, 이 잘못됐다라는 걸 비판하기 위한 거야. 자, 얘들아, 여기에 상대 논리라는 건 뭐에 해당? 쌤이 지문에는 얘들아 이 말은 안 나온다. 정반합은 안 나오는데, 상대 논리가 정이라면 그거를 반박하는 게 반이야. 선험적 가상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 것들, 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판하는 것이 반이야. 칸트도 역시나 여기까지만 머물렀다. 자, 거기에서 선험적 가상의 잘못을 폭로 비판하는 논리학이었고요. 그 문단 마지막 줄, 이 문제를 밝히고 비판하는 것이 칸트가 말한 변증법의 임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변증법이 안 나온 거지. 자, 그 밑에 문단 한편 헤겔로 지금 나가네. 한편 헤겔은 변증법을 오류를 찾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는 운동 원리로 생각했다. 자, 오류 파악에서 새로운 생각. 그러면 기존 생각에 대한 오류를 파악한 후 새로운 생각까지 넘어가네. 정, 반, 잘못됐다, 반, 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제대로 이제 변증법 끝까지 달리는 거죠. 그게 헤겔입니다. 자, 그는 생각을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보았고, 그 밑에 줄 오른쪽,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더 이상 유동성을 잃는다. 그러니까 생각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하나의 움직이는 운동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잘못된 걸 파악을 하고 새로운 생각이 나오게 되면 이 생각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멈춰버린다 이 말이야. 유동성을 잃었어.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완전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에요. 기존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디 들어있냐면 새로운 생각 안에 녹아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생각 안에 기존 생각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 합이 되는 거라고. 합. 원래 있었던 거에 대한 오류가 있었지만 그걸 합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든 거라고. 정반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그 문단 마지막 줄. 현재 생각은 과거의 생각이 운동한 결과로 나온 거예요.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 기존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녀석을 점점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이 생각, 잘못된 생각이 없었다면 그것의 오류를 밝혀내지도 못하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잘못됐든 어찌됐든 간에 과거의 것이 쌓여서 점점 이렇게 새로운 생각들이 만들어지면서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변증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마무리를 할 거다, 이 지문이. 자, 보세요. 헤겔은 변증법을 모든 존재의 운동 원리로 파악하였다. 그 밑에 줄. 인식이나 사물이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의 3단계를 거쳐서 변화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를 이어받은 게 뭐냐면, 이 마이크 너무 엉망이네. 얘들아, 이게 태제야.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그리고 오류, 안티를 거는 거죠. 안티태제. 그리고 새로 등장한 생각이 진태제가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영원 불멸의 진리를 파악한 것인가? 그런 건 있을 수 없거든. 그러므로 요 녀석은 또다시 뭐가 되게? 또다시 오류가 발견되는 순간 태제가 돼버려. 그리고 안티태제가 또 나오고 진태제가 또 나오고 하면서 계속 발전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해보면 기억에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의 3단계를 거쳐 변화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변증법은 두 가지 가정에 기초하는데 첫째, 모든 사물은 모순을 지녔다. 둘째, 모순은 모든 운동의 원동력이며 사물이 운동하는 것은 그것이 모순을 포함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최초 단계는 태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존 모든 개념이나 상태를 의미하고요. 안티태제, 동그라미 하시고 태제에 대립하는 힘, 모순입니다. 모순.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서로 갈등하다가 새로운 상황으로 옮겨가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줄에 있는 진태제, 동그라미 하시고 오른쪽 위에 첫째 줄, 진태제 역시 또 다른 모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로 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처럼 밑줄 만물은 기존 상태로부터 더 나은 변화를 끌어내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 그 밑에 줄 모든 것은 늘 변화하며 그 상황이 언제나 변증법적이다 라고 주장한 게 헤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변증법은 종종 변화의 법칙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변화 자체는 변증법적으로 진행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변증법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하셨고 요 개념은요 대부분의 비문학 지문 안에서 상당히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변증법적으로 내용을 전개한다는 게 뭐라고? 두 대상이 대립된 이후 그것을 절충하는 것이다. 변증법의 뜻을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어야 돼. 얘들아, 이게 올해 이 지문이 들어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지문에서 A, B 두 의견이 대립된 이후에 절충하는 지문 속에서 이거 하나, 이 용어 하나만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니네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외워야 해. 변증법. 자, 17번 적절한 것. 자, 이건 뭐 쉬운 거니까 5번 보세요. 변증법과 관련한 개념을 제시하며 여러 견해를 제논, 칸트, 헤겔 이러면서 소개를 했었죠. 5번이 정답. 그냥 정확하게 하려면 변증법을 통시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지. 자, 18번 틀린 것. 5번 헤겔은 철학의 사유를 새로운 생각이 처음의 생각을 소멸이 아니라고. 다음 생각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지. 자, 19번
기억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는 거네요. 보니까 해겔은 변증법의 사례로 주인과 노예 관계를 듭니다. 그러면 보기는 지문과 연결이니까 연결되는 단어를 옆에 써보자. 주인은 노예를 지배하는 상태에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주인은 자신이 아닌 존재, 노예에 의해 정의된다. 이거 뭐 좀 어려우니까 첫째 줄에 주인은 노예를 지배한다. 요거 밑줄 긋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뭐니? 기본적으로 태제다. 태제. 근데 말이야, 노예가 밥을 안 갖다 주고 노예가 일을 안 하고 하면 주인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넷째 줄에 그러나 주인 자신은 노예에게 의존하고 있어. 희한하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티테제가 됩니다. 모순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예를 해방할 때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는 새로운 생각, 진태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링크 하셨다면 2번 주인이 노예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해 보이는 것은 기본적인 태제였잖아. 안티태제가 아니라고. 연결만 잘 하고 나면 문제는 쉽게 풀리죠. 20번의 정답은 5번. 자, 다음 질문. 이거 좀 귀찮은 지문인데 밑줄 좀 잘 긋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114쪽에 21에서 24번 지문이네요. 이거 파도가 왜 생기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지문이에요. 시작 바로 합니다. 해파 동그라미 하시고. 바다의 파도를 말한다. 해파. 해파는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 건데 아직 별로 안 중요하다.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현상으로 해양에서 일어나는 파동입니다. 자, 얘들아, 해파는 파동이다. 니네 그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삥 던지면 그게 평 빠지는 순간 원형으로 이렇게 물결 파동이 쫙 퍼져나가지? 근데 이해를 해야 될 게 물이 그쪽으로 흐르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쫙 퍼져나가잖아. 원형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은 실제로는 흐르지 않는다. 에너지파를 이렇게 전달해 나가면서 이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물이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 파동이 이렇게 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요것만 파동 운동이라는 거 일단 먼저 잡으시고, 셋째 줄. 매질은 흐르지 않아. 매질이 물이야.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물질, 물. 매질은 흐르지 않고 매질을 통해 진동 에너지만 전달을 합니다. 진동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네 줄 아래 실제로는 물 입자들이 왼쪽 그림처럼 궤도를 그리면서 진동 에너지를 물결 모양으로 전달해 나가는 거예요. 동그란 원 모양의 궤도를 그리면서 전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해파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곳을 마루, 밑줄. 위치만, 마루 위치만. 가장 낮은 곳이 골 위치. 그 다음에 골에서 골까지,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파장의 밑줄. 그 다음에 마루에서 골까지 수직을 파고. 자, 지금 보면 여기에서 제일 높은 곳을 여기를 마루, 보기로 출제를 할까봐 제일 낮은 곳을 골, 마루와 마루 사이 혹은 골과 골 사이, 거리는 똑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파장,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고 라고 합니다. 그림 잘 보세요. 이거 왜 지금 설명하겠냐? 한 개 지금 설명했잖아.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놔야 밑에서 독해가 빨라져. 그래서 쌤도 한번 그려드린 겁니다. 자, 물입자의 원은 파고 바로 밑에 밑줄. 물입자의 원 운동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원궤도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면 아주 깊은 수심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아예 없어져 버려. 그래서 위에는 아무리 파도가 심하게 쳐도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전혀 움직임은 없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문단 첫째 줄. 이게 삼문단이구나. 삼문단 첫째 줄. 해파는 이제부터 밑줄 잘 그으세요. 수심과 파장의 관계에 따라 핵심 뭐를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어? 수심, 파장에 따라서 심해파, 천해파, 전이파로 분류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와 있네. 미리 동그라미 따다닥 때려놔라. 심해파, 천해파, 전이파. 얘네들 차이점을 파악할 건데 뭐를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돼? 분류하는 기준이 나왔었잖아. 분류하는 기준. 파장, 수심 이거에 따라서 밑줄들을 팍팍 그어나가겠습니다. 자, 심해파 먼저 기억 옆에 수심이 나왔네. 수심 파장의 2분의 1보다 깊은 바다. 이름 자체가 심해잖아. 깊은 바다.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원궤도가 변형되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깊어서 땅바닥이 없어. 바닥까지 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원 운동, 파동의 운동이 바닥에 닿아가지고 찌그러지거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궤도가 변형되지 않고 운동을 하고요. 그 밑에 줄 심해파의 속도는 파장이 길수록 빠르고 수심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바닥이 없으니까. 자, 이제 천해파. 자, 이게 중요해. 나중에 보기 문제랑 결합될 겁니다. 여러분이 파도를 보실 수 있는 건 대부분 해안가에서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해수욕장 이런 데서 보시는 파도가 천해파입니다. 천해파는요, 수심이 파장이 20분의 1보다 얕은 바다. 그냥 바닷가, 해안가 근처의 파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얘는 바닥이 있잖아, 지금.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닥에 원 운동을 그리던 이 파동이 바닥에 닿아버려서 찌그러져. 그래서 밑에를 보시게 되면 마찰의 영향을 받음으로 원궤도가 변형되어서 타원 궤도를 그리며 운동을 하고요. 그 밑에 줄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며 파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얘는 잘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찾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 천이파는 중간이야. 심해파와 천해파의 중간. 전이파는 심해파와 천해파의 중간에 있는 깊이에요. 수심이 파장이 20분의 1에서 2분의 1인 곳까지의 해파. 속도는 얘는 중간이니까 부분적으로는 파장에, 부분적으로는 깊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심해파의 성격을 띠고 부분적으로는 천해파의 성격을 띠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귀찮은 지문이라고 했죠. 밑줄들을 좀 많이 그으셔야 됩니다. 바로 밑에 줄 수심이 얕아지는 해안가는 마찰로 인해서 밑바닥과의 마찰로 인해서 해안에 가까이 이를수록 해파의 속도가 줄어들어요. 부딪히니까 속도가 좀 덜 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바로 천해파. 좀 전에 봤었죠. 천해파인데 얘는 봐봐. 뒤에서 오는 속도는 이런 식이거든. 요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오고 있고 바닥이 점점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사람이 서서 구경하고 있는 땅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파도가 철썩철썩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는 속도가 빠른데 여기는 속도가 바닥과의 마찰로, 여기와의 마찰로 속도가 다운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파장이라 그랬었지. 파장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갈수록 요렇게 난리 났네. 요렇게 하면서 점점 짧아져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뒤에 놈이 앞에 놈을 쳐버려. 결국에는 뒤에 오던 놈이 앞에 놈을 치면서 어떻게 되니? 슉 하고 파도가 철썩 넘어오는 거라고. 그거를 지금 보시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요, 가까이 이를수록 해파의 속도가 줄어들고 넷째 줄 오른쪽 뒤따라오는 해파와 앞서가는 해파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해파의 파장이 감소하게 되고 반비례해서 파고는 높아져. 이 에너지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길이가 짧아지면 여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애들이 뭐하냐, 여기서 점점점 높아진 이 파도가 철썩 이렇게 때리는 것 속에서 서핑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파장과 파고는 반비례의 관계다. 밑줄 별표해 두시고 파장과 파고는 반비례다. 파장과 파고의 비율을 파형경사라고 합니다. 그 옆에 점점 커지다가 파고와 수심의 비율이 3대 4를 넘어버리면 하얀 거품을 내며 철썩하고 부서진다는 거지. 이해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처럼 해안가에서 부서지는 해파가 바로 쇠파이다. 부서질 쇠자 썼다고 생각하시고. 자, 다 했습니다. 21번. 틀린 것은 3번. 파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말한 적도 없거니와 파도의 방향과 수심의 관계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틀렸습니다. 22번 기역, 니은, 디귿 심해파, 천해파, 전이파를 연결하는 거잖아. 보기에 가나다라에다가 연결해 보시면 정답은 3번으로 나옵니다. 이건 설명하는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뭐 이해 못하고 할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2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지금 이거 바닷가 근처지?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파도는 뭐? 바다 근처에 얕은 바다가 천해파라고 했잖아. 지문 속에 있는 니은이다. 니은 천해파랑 연결해서 보면 천해파는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고 수심과 파장, 예, 수심이 깊을수록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천해파라는 놈은 수심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깊어지지? 깊어짐 하면 속도 반대인데 이거? 내가 뭐 표시를 잘못 해놨나? 뒤에 맞네 여기가 더 빠르고 위에 적어놨네. 속도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속도가 빠르고. 자, 그러면은요 파장은 어떻게 돼야 되나? 길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고, 속도가 떨어지니까 뒤에 놈한테 밀려서 점점 파장이 짧아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파고는 아직은 낮고, 그러다가 요쪽으로 올수록 수심이 얕아지니까 속도는 떨어지고 파장도 떨어지면서 파고는 올라가고, 정반대로 여기는 이렇다가 요쪽으로 올수록 이게 뒤집어진다. 그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거를 뒤집어서 하시면 정답이 2번으로 나올 거예요. 해결하시고요. 24번. 이거 아까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파장의 원운동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수정이 지금 해수면 파장의 절반 이상의 깊이에 도달해 버리면 원운동이 미약해지기 때문에, 파장의 운동이 미약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5번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결하시고 마지막 지문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 괴로워 죽겠지? 한 지문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자. 아주 쉽다. 예술 지문 주로 이제 평이하죠. 자, 가봅시다. 둘째 줄에 회화는 깊이가 없는 평면적 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냥 종이에다 그리는 거잖아. 그래서 회화는 역대 화가들은 공간의 깊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이 지문은 회화에서 공간의 깊이 표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통시적으로 설명해.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들만 잘 체크하시면 끝나는 지문이에요. 자, 이 문단의 첫째 줄 중세 네모하시고, 그 밑에 줄 이때는 별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서 거의 평면이었는데, 근데 세 줄 아래 그러던 중 치마부에, 중세 때 드디어 치마부에, 이름이 치마부가 아니고 치마부에라는 이름이다. 치마부에라는 사람으로부터 회화 공간의 깊이에 관한 관심이 시작되었고, 대생 채색으로 했어요. 이 사람은 대생과 채색으로, 아유 귀찮아. 채자가 어떻게 쓰는지 기억도 안 난다. 이거 내가 지금 놓쳤다. 자주 쓰질 않으니까. 병신 같습니까? 네, 대생 채색을 가지고 얘를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툭툭툭 정리해 줄게요. 이미 요약 정리본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화면 보시는 분들 때문에, 얘 제작격인 조토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문단 마지막에 조토는요 투시법, 이 사람은 투시법, 명암 이런 걸 썼네요.
이걸로 뭐 표현한다고? 공간의 깊이. 3D 같은 거, 입체적인 거. 자,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르네상스 회화. 15세기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뭘 썼냐면 원근법. 드디어 원근법을 사용했고요. 자, 그 대표작으로 성삼위일체 나와 있습니다. 얘는 공간의 분할, 명암, 대비, 인물의 배치 등을 활용해서 공간의 깊이를 구현했는데요. 이거 보기 문제랑 결합되어 있거든. 26번 문제 바로 풀어버릴게. 이거 지금 마사초의 성삼위일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 이 르네상스 회화의 대표 선수 이름을 뺐네. 마사초. 마사초의 성삼위일체를 26번에 그림으로 넣어놨는데 공간의 분할, 아까 지문 보세요. 지문과 연결이잖아. 공간의 분할, 명암 대비, 인물의 배치를 이용한다고 했죠. 자, 그것과 연결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데 1번에는 기둥을 기준으로 공간 분할 나와 있고 2번에 점차적으로 작게 그림으로써 원근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좀 이따 나옵니다. 그 특히 지문 봐보세요. 아까 그 명암 대비 인물의 배치를 활용한다. 바로 밑에 특히 멀어질수록 일정한 비율로 축소되는 소실점 원리를 활용했다 라고 나와 있었고 그게 2번. 3번에 오른쪽 끝에 명암을 통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5번에 인물들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배치하면서 그림을 보시면 안쪽이 중간 부분이 깊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것과 일치를 했습니다만 4번은 오른쪽 왼쪽으로 지금 배치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틀렸습니다. 그어버리시고요. 자, 17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7세기 바로크 회화. 아유, 침착하게 천천히 해야지. 니네 쉬는 시간 많이 주려고 하다가 내가 죽겠다. 자, 몇 문단 안 남았으니까 바로크 회화는 뭐를 했냐면 공간의 깊이를 나타내기 위해 무슨 법 썼니? 둘째 줄 왼쪽에 단축법. 이게 뭐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밑줄만 잘 그어두시면 됩니다. 얘는 물결이 뒤로 갈수록 더욱 밀집돼 보이는 원리를 이용한 것. 얘 니네 바다도 그릴 때, 하늘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앞에는 연하게, 뒤로 갈수록 진하게 바다색을 칠해줘야 되는 거 배운 적 있지? 뒤로 갈수록 그게 밀집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이제 단축법. 그리고 19세기 후반 마무리가 된다. 이제 인상파. 에 의하면 묘한 평면성이 나타납니다. 얘는 되려 묘한 평면성으로, 평면인데도 그걸로 공간의 깊이를 표현하려고 했어요. 얘는 인상파는 순간순간 느껴지는 인상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두 줄 아래 빛과 사물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방법으로 공간의 깊이를 구현했다 보니까 이게 묘한 평면성이 드러났다. 빛과 사물의 상호작용. 이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세기 입체파. 이름 자체가 이미 뭐 입체를 중시한 파니까 입체파 화가들은 대조적 짙은 음영 이런 것을 통해서 사물의 두께를 나타내는데 치중합니다.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를 그림 속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했다는 거죠. 자, 근데요, 이제 특히 피카소까지 나온 다음 밑에서 다섯째 줄 오른쪽 끝.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마무리됩니다. 이제 입체파를 제외한 다른 유파들은 공간의 깊이나 사물의 두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특히 사진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문 속에는 말이 없지만 사진이란 말이 없지만 사진이 등장하게 되면서 더 이상 사실적으로 깊이감을 구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사진과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상미술이 나타나게 되었고 공간의 깊이보다는 공간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깊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고 끝냅니다. 25번 틀린 것 4번을 보시면 되고요. 19세기 후반 인상파가 원근법을 활용했다. 지금 링크를 잘못 걸었어요. 원근법이 아닙니다. 그어버리시고 26번 풀었죠? 자, 다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시간 동안 몰아쳐서 힘드셨죠? 수고하셨습니다.